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주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연을 들으면서 각종 기구한 사연에 놀라곤 하는데요. 저도 참 놀라운 일화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간 날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했던 사건입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그때 일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시어머니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셨어요. 게다가 그 사건 이후에 시어머니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셨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에 이어 시누이까지 변했답니다. 그럼 제가 겪었던, 아니 저희 시어머니가 겪었던 황당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재 오빠, 우리 결혼하자. 결혼? 내가 먼저 프로포즈 해야 하는데 지은이 네가 먼저 프로포즈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프로포즈 하는 게 뭐가 미안해. 그래서 대답은 예스야 너야? 마음은 예스인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놈의 준비. 도대체 언제 준비 완료되는데 난 정말 상관없다니까. 난 오빠만 있으면 그깟 집이고 차고 아무 상관없어. 시댁이 가난하면 좀 어때서? 우리 집도 만만치 않은데. 남자친구와 저는 사귄 지 6년 차인 장수 커플이었어요. 대학교 같은 과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였죠. 누구보다 성격 좋고 착실한 남자친구 모습에 반해서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고 남자친구는 프로포즈 하던 날처럼 망설이다가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망설인 이유는 제가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상황이 여자친구를 사귈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남자친구와 사귀게 된 것도 같은 대학가 근처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먼저 아르바이트 하던 술집에 남자친구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왔더군요. 성재 오빠? 양지은. 사장님, 저 사람 알바로 뽑아주세요. 성재 오빠 성실하기로 유명해요. 아마 알바로 뽑으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걸요? 그래. 우리 양지은이가 추천할 정도면 믿을만하지. 그래. 자네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 오늘부터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사장님, 혹시 일주일치만 갑을 안 될까요? 뭐 갑을? 일도 하기 시작 전부터 갑을 얘기하는 건 처음 보네. 에이, 사장님, 사정이 있나 보죠. 갑을 해줘요. 이 오빠 진짜 일 잘한다니까요.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오빠, 맞은편 술집에서도 알바생 뽑던데 그쪽으로 우리 같이 옮길까요? 아이고, 양지은, 이거 성격 참 급하네. 누가 안 해준대? 까짓 거 해줄게, 갑을. 그렇게 남편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남편에게 갑을 하게 된 사정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용돈은 고사하고 어머니께 돈을 붙여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네요. 집에 가스비도 못 내서 가스가 끊겼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어머니가 팔을 다치시는 바람에 일을 쉬시다 보니 안 그래도 안 좋은 집안 사정이 더 안 좋아졌다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멋쩍은 듯 그 이야기를 하며 제 덕분에 가스비를 낼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성재 오빠는 학교에서 유명인이었어요. 잘생기고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기도 했지만 사실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휴학을 밥 먹듯이 했고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더불어 성실하고 착하다고 정평이 나 있기도 했죠. 성재 오빠가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성실하고 착한데 주변에 희한하게 여자가 없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가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에게 푹 빠져버린 건 착한 인성에 성실한 성격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오빠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동네의 작은 세탁소를 평생 운영해 오시며 저와 동생을 공부시키셨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입학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건 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요즘엔 사람들이 투자다 뭐다 해서 재산 쌓아 올리기에 급급한데 저희 아버지는 참 무력 없이 사시는 분이었어요. 지금까지 평생 집을 사신 적도 없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가입하시지도 않으셨죠. 오로지 일해서 번 돈을 착실히 은행에 넣어두고 가족들을 위해 쓰시는 분이셨어요. 따로 취미도 없으시고 그저 시간 날 땐 엄마와 둘이 공원을 산책하는 걸 인생의 낙으로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희 집은 부와는 매우 거리가 멀었어요. 그럼에도 저와 동생은 집이 가난한 것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집에서 늘 안정감을 갖고 편안함 속에서 자랐기 때문일 겁니다. 저희 집은 정말 화목한 집안의 표본 같은 집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의 가난쯤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어 보였던 거죠. 가난이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었고 성실함만 있다면 언젠가는 조금 더 나은 형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대쉬를 하게 되었어요. 오로지 남편이란 사람 하나만 보고요. 하지만 제가 사귀자고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고백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누굴 만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야. 홀어머니도 챙겨드려야 하고 여동생도 곧 대학 들어가야 하는데 대학 입학금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고 게다가 내 등록금까지 해결해야 돼. 여자랑 데이트 같은 건 꿈도 못 꿔. 나 집에 갈 때 1시간 거리 걸어가는 거 너도 알지? 버스비 몇백 원 아끼려고 걸어가는 거야. 그 돈도 나한테는 큰 돈이니까. 나 그만큼 여유 없이 살아.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한테 선물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 네 마음 받아줄 수 없어. 그럼 우리 돈 안 드는 것만 해요. 손잡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그런 것만 하자고요. 아이 뭐 키스? 남편은 놀랐는지 침을 삼키다 살에까지 걸려 기침을 연신해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팔짱을 끼고 물을 한 잔 마시게 한 뒤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6년이나 사귀게 된 거였어요. 오래 사귀면 결혼하거나 헤어지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저희는 계속 사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게 된 거였어요. 남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보니 사귄 지 7년 차가 되어버렸거든요. 제 나이도 30이 넘었고 남편은 30 중반이었으니 이미 기다릴 만큼은 기다린 거였죠. 둘 다 직장 생활도 꽤 오래 했기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종잣돈도 모였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만약 돈이 없다면 그냥 지하 단칸방에서라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었죠. 남편도 이제 어느 정도는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결혼을 수락하더라고요. 아마 제 불타는 의지 때문에 더 결혼을 마음먹은 듯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약속하고 나니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는 워낙 오래 사귀어 왔기에 남편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종종 얼굴을 보면서 지냈었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 전부터 이미 가족 같은 느낌이었죠.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주 우호적이셨어요. 어머님, 과일 좀 사왔어요. 아유, 뭐 이런 걸 다.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안 사와도 돼. 돈 아껴야지. 과일은 잘 먹을게. 고맙다. 지은이는 볼수록 애가 참 착해.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마음씨도 착하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오래 만나고 있는 거 보면 지은이가 참 괜찮은 사람이란 거겠지. 고맙다. 내 아들 옆에 있어줘서. 만날 때면 늘 제 칭찬하시기 바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과일을 사들고 시댁에 가게 된 어느 날이었죠. 어머님, 과일 좀 드시라고 사왔어요. 그래? 뭐 사왔니? 어디 한번 보자. 아유, 제일 싼 거 사왔네. 요즘 나가면 널린 게 귤인데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걸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요즘에 백화점에 가면 용과나 두리안 팔던데
하긴 네가 그런 고급 과일을 알겠니? 그런 것도 먹어본 사람들이나 알지. 엄마, 갑자기 뭐 잘못 드셨어요? 아니, 말이 좀 세시네. 지은이 기분 나쁘겠어. 싼 거든 비싼 거든 사온 사람 성의가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너 벌써부터 네 아내 될 사람이라고 제 편 드는 거냐? 아이고 어디 서방 없는 여자 서러워서 살겠나. 아, 엄마, 정말 왜 이래?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안 좋은 일은 무슨, 요새 좋은 일만 있는데. 이번에 김 사장이 나 이거 사줬다. 어머님은 갑자기 방에서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가방을 메고 집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셨어요. 어떠니? 예쁘니? 이게 바로 그 똥가방 아니니? 루이비똥. 저는 남편만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김 사장이 누구야? 그 엄마가 이번에 새로 사귄 남자친구. 어머님 남자친구도 있으셨어? 그나저나 그분이 꽤 돈이 많으신가 보네. 저 가방 300만 원은 좋게 넘을 텐데. 글쎄, 뭐 그런가 봐. 엄마 말로는. 예, 니들 뭘 그렇게 속닥속닥거려? 이 가방 어떠냐니까? 나한테 잘 어울려? 네, 어머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언제부터인지 시어머니께서 콧대가 높아지셨는데 아무래도 부자 남자친구를 사귀고 난 후부터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새로운 명품 가방을 보여주며 어떠냐고 자랑하기 바쁘셨죠. 게다가 자랑만 하면 다행인데 돈을 앞세워 저를 무시하곤 하셨습니다. 예, 너는 옷이 그 청바지밖에 없니? 우리 아들 만나고 다니면서 너무 안 꾸미는 거 아니야? 여자는 뭐니 해도 꾸밀 줄 알아야 돼. 저 오늘 화장도 했는데요. 에휴, 화장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애가 태생이 가난해서 그런가 귀티가 안 나네. 엄마, 우리 집안이 뭐 대단하다고 귀티를 찾고 있어. 그러는 우린 뭐 귀티가 나긴 하고. 아니 얘는 내가 지 여자친구한테 무슨 말만 하면 저렇게 노발대발이야? 엄마가 말이 곱게 안 나오니까 그렇지. 지은이 바지가 뭐 어디가 어때서? 날씬해서 예쁘기만 하구만. 그리고 사람이 겉만 번지를 하면 뭐해. 속이겠고 사람이 실속이 있어야지. 안 그래? 아니 얘가 왜 또 설교질이야. 아유 얘 됐어. 나는 지은이 좀 예쁘게 하고 다니면 좋겠다고 말 꺼낸 건데 얘가 아주 사람 잡네. 남자친구가 어머님 앞에서 번번이 제 편을 들어주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사실 좀 속상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가끔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될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부자 남친을 만나고 있어서 그런지 어머님 자신도 사모님이 되셨다고 생각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콧대가 높은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여동생도 겉멋이 잔뜩 들어서는 남자친구와의 연애질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언니, 이것 좀 봐봐요. 나 사진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저 이번에 남친이랑 풀빌라 다녀왔거든요. 풀빌라요? 그게 뭐예요? 아유, 언니 풀빌라 몰라요? 언니 은근 촌스럽다. 풀빌라요. 수영장 있는 빌라요. 이번에 저 남친이랑 풀빌라 다녀왔거든요. 여기 1박에 80만 원짜리인데 가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언니도 오빠랑 한번 가보세요. 진짜 좋아요. 80만 원이요? 1박에 80요? 어머, 무슨 숙박시설이 그렇게 비싸요? 근데 좋아 보이긴 진짜 좋아 보이네요. 럭셔리한 게. 그쵸?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아가씨, 한 달 알바비를 이렇게 1박 숙박비로 쓰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제 돈 주고는 못 가죠. 당연히 남친이 다 결제한 거죠. 제 남친이 저한테는 돈을 참 잘 쓰거든요. 아, 그렇구나. 좋으시겠어요. 남친이 부자라서. 아참, 언니, 저 이번에 남친이 시계 사준 거 있는데 한번 볼래요? 시누이는 보물이라도 간직한 것처럼 커다란 박스 안에 있는 시계를 조심스레 꺼내 제게 보여주었어요. 반짝반짝한 게 꽤 값나가게 생겼더라고요. 시누이의 자랑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어요.
자기 SNS에 남자친구의 외제차 사진을 올려놓기도 하고 둘이 다녀온 여행지 사진이며 선물 받은 명품들까지 사진 업로드에 열을 올렸습니다. 신우이의 SNS는 나 이렇게 잘 살아요 라고 써있는 것 같았죠. 행복하게 자기 인생 즐기면서 사는 거야 좋은 일이지만 저렇게 쓰는 재미에 맞들려서 자기 분수에 넘치게 사는 모습이 조금 걱정스럽기는 했습니다. 이 집안의 정상적인 건 남편뿐인 것 같았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저희에게 어머님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놀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양평에서 꽤 크게 운영하는 카페였는데 여행객 손님들이 꽤나 많았어요. 카페가 큰 게 돈 좀 있어야 이런 것도 운영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얘들아 왔니? 어서 와. 아이, 정숙 씨 아들이야?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듬직한 아들이 있어서 아주 든든하겠어. 성재야, 인사해라. 오늘 처음 보지?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들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결혼할 사람이라고 해야지. 아니 얘는 아직 날짜도 안 잡아놓고 무슨. 아이, 반가워요. 여자친구분이 아주 미인이시네. 저는 인사를 마치고 카페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경치를 감상하며 즐거운 주말을 보냈어요. 그 후 가끔씩 그곳에 들러 데이트를 하곤 했는데 시어머니 말씀처럼 그 카페 사장님은 꽤나 부티가 흐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여자가 많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죠. 여자의 직감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본격적으로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가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뭘 사가야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과일 좋아하시니까 과일 어때? 저번에 귤 사갔다가 한 소리 하셔서 괜찮을지 모르겠네. 저번 일은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 원래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새 갑자기 왜 그러신지 몰라. 아무튼 저번에 네가 사온 귤도 전부 다 드셨으니까 과일 사오면 아마 잘 드실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진짜 과일 바구니로 사간다. 그리고 인사 가던 날 저는 백화점에 들려서 과일 바구니를 사게 되었어요. 수입 과일들이 잔뜩 담겨진 것 중에 가장 큰 바구니를 골랐어요. 남편이 저를 마중 나와서 함께 바구니를 차에 싣고 갔죠. 지은아, 무슨 바구니가 이렇게 커? 이왕 돈 쓰는 김에 좋은 걸로 샀어. 이런 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먹어보겠어. 전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무튼 엄마 엄청 좋아하시겠다. 고마워. 저희는 흐뭇하게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방문했어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남편 손에 들려있던 과일 바구니를 제가 들겠다고 하고는 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배를 눌러도 시어머니가 나오지 않으시는 거였어요.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문을 일부러 늦게 열어주시는 건가 싶어 마음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왜 문을 안 열어주시지? 혹시 오늘 우리 오는 거 모르고 계셔? 아니야, 그럴 리가. 아침 일찍부터 너 온다고 장 보고 오셨는데? 나 나올 때 음식하고 계셨는데? 잠깐 마트에 나가셨나? 그냥 우리끼리 들어가자. 그렇게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더군요. 그런데 주방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음식이 완성된 것도 없이 하다가 만 것들만 펼쳐져 있었어요.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에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당황해하는 눈치였어요. 이상하다. 엄마 어디 갔지?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희미하게 끙끙대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참. 엄마는 이 중요한 날 어디 간 거야? 쉿! 오빠 조용히! 그제서야 남편도 안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조심스레 안방으로 향했어요. 안방문을 살그머니 열자 그곳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굳은 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빨간색 속옷만 입혀진 채 바닥에 버둥대고 계셨거든요. 게다가 손과 발이 밧줄에 묶인 채 입은 테이프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얼른 밧줄을 풀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눈앞에 검은 물체가 나타나 남편을 덮치려고 하더군요. 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모양이었어요. 그 찰나의 순간이 느린 비디오처럼 지나갔고 저는 저도 모르게 날라차기를 하고 연속해서 뒤돌려차기로 그 괴한의 아래턱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른 자세를 잡기도 전에 남편이 그 괴한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억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방 안은 정적으로 가득 찼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 시어머니 곁에 바싹 붙어서는 바닥에 쓰러진 괴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 괴한이 무섭다기보다는 저와 남편이 너무 힘 조절 없이 사람을 패대기 친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죽었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체대 출신이거든요. 저는 태권도 학과이고 남편은 유도 학과였어요. 살아있는 인간 흉기 같은 우리가 괴한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힘 조절 없이 사람을 때린 거였죠. 결혼도 하기 전에 범죄자 꼬리표 다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저 사람 죽었으면 어떡해. 너는 힘 조절했지? 아까 발차기가 날카롭던데. 설마 급소 때렸니? 몰라.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어. 그러는 오빠는? 남편은 심각한 표정만 지을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많이 무서우셨는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음음거리며 온몸을 떨며 기분을 표현하셨어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얼굴은 많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시어머니 발에 묶여있던 밧줄부터 풀었어요. 괴한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얼른 도망가야 했으니까요. 오빠 서둘러, 얼른! 남편이 시어머니 발에 있는 밧줄을 모두 풀고 손에 있는 밧줄도 다 풀어갈 쯤에 괴한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거실로 달려가 놓아두었던 과일 바구니로 그 괴한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왠지 과일 바구니가 좀 덜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괴한은 결국 온몸으로 과일을 맞으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외치더군요. 아이, 그만! 아이고, 그만이요! 항복! 항복! 시어머니는 손이 마저 풀리자 입에 있던 테이프를 얼른 떼시더니 소리치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입부터 떼줘야지! 시어머니를 위기에서 구해준 저희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저희를 타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김 사장님, 살아있는 거죠? 아유, 놀래라. 니들 무슨 힘이 이렇게 세냐. 하마터면 사람 잡을 뻔했네. 저 인간이 맞을 짓을 하긴 했지만 김 사장님, 우리 애들이 때린 거 이거 정당 방위입니다. 이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알겠어요? 알았어. 뭐하냐? 얼른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경찰이 오고 나서야 시어머니께 제대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카페 사장이라던 김 사장이 시어머니께 돈을 요구했고 시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집에 쳐들어온 거였습니다. 부자 남친 만나는데 너무 꿀려 보이기 싫어서 내가 있는 척 좀 했더니 이 사단이 났네. 뭐 내가 알고 그랬니? 엄마가 뭐라고 했길래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뭐 볼 거 있다고 쳐들어와. 아니 그냥 뭐 조상님이 물려준 땅이 좀 있다고 뻥 좀 쳤지 뭐. 그게 다야? 아니 뭐 집도 몇 채 있다고 했더니 아니 근데 그거 뺏겠다고 자기 여자친구를 이 꼴로 포박하는 게 사람이니? 어휴 내가 사람을 아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 그러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나라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니?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창피하니까 그런 거지. 아유 내가 아주 예비 며느리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한다. 지은아 우리 집이 이렇다.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집이야. 그런 집이어도 네가 시집 와준다면야 나야 고맙지. 너희 둘이 잘 살면 내가 더 바랄 것도 없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큰일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지은이 덕분에 내가 위기를 모면했어. 어쩜 그렇게 발차기가 빠르다니? 내가 아주 눈앞에서 무협영화 보는 줄 알았잖니. 아, 학교 가서 배운 게 이런 것뿐이라. 오늘 너희들 모습 보니 결혼하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다만 오늘 인사하러 왔다가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네. 우리 며느리 대접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그러니까 엄마 이제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마. 저런 겉만 번지르한 놈들이 더 무서운 놈들이 많다니까. 그나저나 지은이가 엄마 준다고 비싼 과일 바구니 사왔는데 다 멍들었겠다. 아유, 걱정 말어. 내가 하나도 안 빼고 다 먹을 테니까. 고맙다, 지은아. 나 준다고 이렇게 귀한 걸 다 사오고. 너희들 이제 그만 가봐라. 지은이도 많이 놀랐을 텐데 데리고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와. 그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시어머니께 제대로 좋은 인상을 남기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 후 그 김 사장이라는 사람은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사기친 전과가 드러나면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도박 중독자였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를 도박장에도 데려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조금씩 헤어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김 사장이 끊임없이 돈을 요구해 왔다더군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자기는 돈 없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가 해온 거짓말들 때문에 돈 없다는 말을 믿지 않더래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댁에 인사를 간 날 시어머니를 포박하고 땅 문서와 집 문서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뒤졌던 거였어요. 그러다 저희가 나타난 거였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참 사람 조심해야겠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김 사장이 사준 가방들도 재수가 없다며 전부 팔아치우려고 하셨죠. 어디에 팔아야 하냐고 물으시길래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명품 중고점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그 가방들이 전부 A급 짝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처구니 없어하며 그 많은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그 사건으로 남자라면 학을 떼신 건지 정말로 혼자서만 지내셨어요. 저희 부부는 처음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큰일을 겪었고 갑자기 혼자 살게 되면 시어머니가 무서워하실 것 같아서 1년만 같이 살기로 했죠. 물론 시누이도 있었지만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서인지 그 심각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랬던 대로 이 남자 저 남자와 연애하고 다니기 바빴습니다. 시댁에서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주말이 아니면 낮에는 시누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주말에도 거의 시누이를 볼 수 있는 날은 없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거든요. 게다가 가끔은 시어머니 몰래 외박하기도 일쑤였고요. 남편이 시누이에게 집에 좀 일찍 다니라고 훈계를 하긴 했지만 이팔 청춘을 만끽하고 있던 시누이에게는 속이의 경일기였어요. 시댁에서의 삶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보험 판매 일을 시작하셔서 돈 버시느라 바쁘셨고 저희도 각각 일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남편은 유도장 코치로 일했고 저는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나중에 저희 둘은 돈을 모아 태권도장과 유도장을 같이 운영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노는 사람 없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부딪힐 일도 없었죠.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시댁에서 지낸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종잣돈이 모였고 남편과 밤마다 미래 계획을 짜기 바빴어요. 이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 나가 살지 아니면 작은 체육관을 시작해 볼지 행복한 고민 중이었죠. 그런데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인지 그때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거기 이지혜 씨 집 맞죠? 여기 땡땡 경찰서인데요.
이지혜 씨가 갑자기 집 전화로 경찰에서 전화가 오니 좀 놀랐습니다. 혹시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인가 해서 경계하며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제 얘기 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지혜 씨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날 받은 전화 내용에 대해 남편과 시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신우이 앞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요. 아니 얘는 밖에서 뭐라고 돌아다니는데 고소가 들어와 고소가? 아주 이놈의 기집애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어휴 속 터져. 아니 그럼 그 경찰 말에 의하면 지혜가 결혼을 빌미로 사기를 쳤다는 거야? 그 사람 말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니 아가씨가 그렇게 누구한테 대놓고 사기칠 사람은 아니어 보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 아, 이게 얼굴 반반한 거 하나 믿고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그날 저녁 모두가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가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 밤 12시까지 아가씨를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잠을 청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녁이나 되어서야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가족 모두 흥분해서 아가씨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댔고 아가씨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대충 둘러대며 말하더군요. 아니, 그 자식 그거 아주 질 나쁜 놈이네. 자기가 좋다고 돈 퍼줄 때는 언제고. 하여간 찌질한 놈.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저 아가씨,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요. 경찰에서도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던데 그쪽에서 사기죄로 고소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남녀 사이에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남자가 여자 좋다고 하면 선물도 주고 하는 거지. 솔직히 이 상황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안 그래요? 뭐 이참에 잘 됐네요. 안 그래도 헤어지자는데도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귀찮았는데 이번 일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정말 별일 아니니까 다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아가씨의 전화 벨소리가 들려왔어요. 띠리리 띠리리. 오빠 왜 이제 연락해? 내일 7시? 응 그래 알겠어. 그럼 그때 거기서 봐. 응. 신우이가 코맹맹이 소리로 애교를 떨며 누군가의 전화를 받는 듯 했는데 아무래도 고소한 남자 말고도 남자가 또 있는 듯 했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가씨, 혹시 남자친구가 또 있어요? 아니, 만나는 남자가 몇 명인 거예요? 지금은 찌질이 정리하고 나면 한 4명? 뭐 4명? 이야, 너 도대체 남자들을 뭘로 보길래 그렇게 아무나 막 만나고 다녀?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이 세상에 또라이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거사, 너는 엄마 저번에 그렇게 된 거 보고도 그래? 남자 조심해 이거사. 뭐래. 언제는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봐야 그중에 좋은 남자 골라갈 수 있다며. 몰라. 나 나가봐야 돼. 그렇게 신우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귀찮다는 듯이 얘기하고 나갔지만 나중에 그 찌질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우이가 좀 너무하긴 했더라고요. 신우이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해서 쓴 돈만 3천만 원이 넘었고 신우이의 애교에 놀아나다가 나중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고소까지 한 거였어요. 신우이에게 들어보니 그 남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신우이에게 피가 빨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남자들이 신우이에게 쓴 돈을 다 모으면 좋기 1억치는 되는 듯 했습니다. 참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더군요. 그런데 신우이는 어떠한 죄책감도 없는 듯 했죠. 마치 예쁜 여자의 특권이라도 되는 듯이 말이에요. 그 사건 후로 가족들은 신우이에게 괜찮은 사람 한 명만 제대로 만나라고 했지만 신우이는 들은 척도 하질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돈맛을 봤으니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했습니다. 게다가 그 고소 사건 또한 무죄 판결이 났으니 더 기고만장해졌죠.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신우이도 점점 나이가 들어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신우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나도 슬슬 결혼할 준비해야겠어요. 어머, 아가씨 결혼할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근데 결혼 후보로 썸 타는 남자가 한 명 있긴 해요.
이렇게 연애만 하다가는 저도 곧 30 되겠어요.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한다지만 그래도 여자 나이 30이면 이제 끝물이잖아요. 여기서 몇 년만 더 지나도 값어치도 확 떨어지고요. 아, 네. 뭐 일찍 결혼하면 자리도 빨리 잡고 좋긴 하죠. 그 후 3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지 신우이의 행동 패턴이 눈에 띄게 변했더라고요. 언제나 이 남자 저 남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던 신우이가 한 남자의 전화만 받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신우이의 태도 또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자들 위에 군림하는 여왕벌처럼 굴었을 신우이가 한 남자를 추앙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확실한 건 이번 남자에게만큼은 신우이에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선물을 받아오기만 했던 사람이 어느 날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먼저 전화해서 약속 시간을 잡기도 하더라고요. 자기야, 이번 주에도 시간이 안 돼? 지혜는 오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번 주는 보고 싶어도 참을게. 능력 있는 남자친구 둔 걸 어째. 알겠어요. 오빠 오늘도 힘내. 응, 그래. 나도 사랑해. 아가씨, 남자친구분이 많이 바쁜가 봐요. 번번이 아가씨 약속을 펑크내는 걸 보면. 아, 뭐 그렇죠. 아버지 호텔 사업 물려받으려면 배울 게 많을 테니까요. 이번 주도 부산에 있는 아버지 호텔에 출장 간다네요. 호텔이요? 어머, 호텔 사업이면 규모가 꽤 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비밀인데요. 저 아무래도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오빠가 아버지 사업 물려받고 나면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바빠서 못 보지만 좀 참아야지 어쩌겠어요. 어머, 아가씨, 이제 정말 한 남자에 정착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결혼까지. 너무 축하드려요. 뭐 아직 축하받을 단계는 아니에요.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 오면 그때 축하해주세요. 신우이가 이렇게 연애하면서 들떠있는 모습은 처음 보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콧대 높던 여자도 저렇게 변하는구나 싶어서 신기했죠. 두 사람 서로 잘 만나다가 결혼해서 잘 살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속으로 응원했네요. 그런데 그 응원이 무색하게 얼마 후 신우이의 얼굴 표정이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안 그래도 날씬한 몸이 더 말라서 광대뼈가 나올 정도로 말라갔어요. 게다가 집에서는 밥도 잘 안 먹는 모습이 밖에서도 뭘 먹고 다닐 것 같진 않아 보였죠. 눈 밑은 퀭해지고 피부도 거칠어 보이는 게 무슨 걱정거리라도 안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신우이를 붙잡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아니라고만 하고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도 걱정하며 신우이를 챙겼지만 신우이는 다른데 정신이 팔린 듯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평소 집에서 얼굴 보며 말하긴 해도 서로 전화하는 사이는 아니라서 좀 뜬금없게 느껴졌죠.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약간 놀란 마음으로 전화를 얼른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아가씨,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아가씨, 말 좀 해봐요. 언니, 여기 땡땡 카페예요. 여기로 좀 와주면 안 돼요? 저는 신우이의 말에 지갑이랑 우돈만 챙겨 입고 얼른 나갔어요. 카페에 가보니 신우이가 구석 한켠에 앉아 엎드려 있더군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신우이는 조금은 진정이 됐는지 아까처럼 울고 있진 않았습니다. 언니, 나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가씨, 혹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서럽게 울어요? 차근차근 말해봐요. 신우이는 울음을 참아내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친구라던 사람이 사기꾼이었고 지금은 외국으로 잠적해서 떠나버렸다더군요. 아버지 호텔이란 건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거였고 결혼 약속도 다 거짓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기만 한 거였으면 신우이가 이렇게 울진 않았겠죠. 문제는 신우이에게서 수억을 뜯어간 일이었어요.
아가씨에게 수억이 없으니 아가씨 앞으로 대출을 내서 돈을 갈취한 거였죠. 게다가 그동안 만나면서 연애 비용도 아가씨가 대부분 부담한 모양이더라고요. 어쩐지 집에 있던 명품 가방들이 점점 줄어든다 싶더니 그 가방들을 중고로 판 돈으로 연애 비용을 충당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전 재산을 탈탈 털리고 빚까지 떠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시누이를 위로해주고 같이 그놈을 욕해주는 것뿐이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와 남편도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죠. 다 같이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망간 사람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도 아가씨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놈의 부자 행세에 넘어가 돈을 갈취당한 여자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아주 작정하고 한 짓이었죠. 경찰들은 수사해서 그놈을 잡으면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그다지 신용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들끼리 얘기하기를 해외로 튄 놈 잡기 쉽지 않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시누이는 시금을 전폐하고 알아두었고 가족들은 모두 시누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지혜야, 내가 진짜 너한테는 내 친구들 절대로 소개해줄 생각 없었거든. 근데 이건 정말 큰 맘 먹고 보여주는 거야. 이 중에서 골라봐. 오빠 친구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게. 오빠, 지금 나한테 사람을 사람으로 잊으라는 그런 개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지? 내가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사기꾼한테 당한 건데. 말하기도 입 아프다. 다 귀찮아.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줄래? 뭐라도 해서 동생을 기운 차리게 하고 싶었던 오빠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애초에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리긴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셨는지 시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시기도 했죠. 귀찮다는데 이런 데를 데려왔어. 나 필요한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어. 그래도 또 나오면 갑자기 필요한 게 생기고 그런 거지. 이리 와봐 지혜야. 오늘 엄마가 너 명품 가방 사줄게. 엄마 오늘 월급 들어왔어. 하나 골라봐. 우리 형편에 무슨 명품 가방이야. 그 돈 아껴서 그냥 엄마 노후 자금으로 써요. 엄마 혹시 나 놀리는 거야? 내가 명품 가방 판 돈으로 그 남자 다 갖다 준 거 상기시키려고? 아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왜 그래? 난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러지. 그동안 명품 가방만 들던 애가 가방도 하나도 없으니까 엄마로서 큰맘 먹고 하나 사주려고 하는 건데 넌 무슨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하니? 엄마를 뭘로 보고? 나 가방 필요 없어. 더더욱이 명품 같은 거 이제 관심도 없고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안 그래? 내가 겪어보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딱 맞더라. 몰라. 다 귀찮아. 이왕 나왔으니까 들어가는 길에 떡볶이나 먹고 들어가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노력에도 시누이는 계속 축 처져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에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던지라 주중이고 주말이고 방구석에서 뒹굴거리고 있었죠. 시누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천장만 보는 일이었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렸는데 반년이 다 되어가도 시누이는 정신 차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시누이를 끌고 제가 일하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마침 저희 체육관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청소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아가씨에게 마대걸레와 물통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뭐예요? 걸레 안 잡고. 참. 새언니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세요? 제가 그렇게 할 일 없어 보여요? 네. 하루 종일 뒹굴거리고 눈은 사팔뜨기처럼 뜨고 있으면서 이런 일 하면 좀 어때서요? 뭐라고요? 됐어요. 저 그만 갈게요. 야, 이지혜.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남의 돈 알기를 우습게 알더니 너는 푼돈 받고 일하기는 싫어? 네 앞으로 받아진 대출이 얼만지는 알아? 너 그 대출 어떻게 갚을 건데? 일 안 해도 돈 벌 재주 있어? 정신 차려. 네가 네 인생 바닥으로 끌어내렸으면 네 힘으로 다시 끌어올릴 줄도 알아야지. 너가 이런 일 마다하고 나가버리면 넌 평생 바닥 인생 사는 수밖에 없어. 그래도 상관없으면 당장 나가.
말할 당시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두 주먹 꽉 쥐고 이야기했는데 어쩐지 제가 말하고도 꽤나 멋진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솔직히 이런 말 한마디로 시누이가 정신 차릴 것 같지도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해하며 시누이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다행히 반응이 오더군요. 제 말에 시누이도 느끼는 게 있었는지 멈춰 서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없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 후로도 매일 아침 일찍 체육관에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회사에 취직하고는 열심히 일만 하러 다녔어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월급은 거의 빚 갚는 데 썼는지 빚도 많이 갚았더라고요. 그 5년의 시간이 시누이에게 어떻게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끝없는 인내의 시간이었겠죠. 그래도 묵묵히 일하며 빚을 갚는 모습에 시누이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랬듯 시누이도 새 사람이 된 듯이 느껴졌죠. 시누이 외모에 주변에서 대쉬도 많았을 텐데 시누이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 저희 부부도 아이를 가지면서 분가에서 나와 살게 되었고 조그마한 체육관도 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순탄하게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삼겹살 파티를 하자며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날 눈물 없이 삼겹살을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왜냐하면 시누이가 그 많은 빚을 모두 갚았거든요. 그 빚이 자그마치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시누이도 울고 우리 가족 모두 눈물 지으며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누이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누이의 조심스런 말에 모두의 눈과 귀가 집중되었어요. 저 이번엔 정말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동안 만나오던 남자들이랑은 다르게 가진 것도 없고 많이 소탈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람 하나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다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인사시키려고요. 그동안 시누이가 연애를 하는 줄도 몰랐기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시기도 했지만 그보다 걱정이 더 앞선 듯 보이셨어요. 이미 한번 남자에게 크게 대었던지라 또 그런 남자를 골라왔을까봐 걱정하시는 듯 했죠. 남편과 저도 그건 마찬가지였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모두가 마음 졸이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시누이가 예비 신랑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뒤에서 후광이 나더군요.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의 그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 김준수? 양지은? 성재영? 어머, 셋이 아는 사이였어요? 와, 세상 좁다 하더니 김준수를 시댁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준수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음흉한 친구였어요. 그 비밀을 아는 건 오로지 저뿐이었죠. 그런 사람을 시누이의 신랑감으로 마주치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수는 저를 보며 마치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일단 시누이의 남자친구로서 인사를 온 것이니 일단은 그 비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비밀을 지키기로 했던 과거의 일이 있었으니 일단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야, 김준수 오랜만이다. 형. 진짜 오랜만이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지혜씨 오빠가 형이었어? 형한테 이렇게 예쁜 여동생이 있는 줄은 몰랐네. 준수는 저와 같은 과 동기입니다. 그래서 남편과도 안면을 트고 있는 정도였죠. 시어머니께도 인사를 드리고 나서 모두 모여 담소를 나누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준수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죠. 인사를 다 마친 준수가 돌아가기 전 저를 눈짓으로 불러냈어요. 왜? 저기 있잖아. 뭐, 네 비밀? 아가씨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던데. 내 말 맞지?
아이, 저기 미안한데 아직은 말하지 말아줘.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어? 으이그, 걱정 마. 그 비밀 뭐 하루 이틀 지켜주냐? 너 약속했다. 안 그래도 지한테는 내가 때 되면 말하려고 했어. 준수가 돌아가고 나서 시어머니는 딱 한 가지 빼고 전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애가 바르고 착한 게 다 마음에 드네. 게다가 검소하기까지 한 것 같고. 지혜가 어떤 남자를 데려올까 궁금했는데 내 생각보다는 괜찮은 사람 같네. 그럼 결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지들이 좋다는데. 다만 남자네 집안이 돈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그게 좀 걸리지. 아, 남자네 집안이 어떤데요? 그냥 뭐 아버지는 은퇴하신 지 오래돼서 집에 있다고 하고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는데 딸린 동생들이 3명이나 되니까. 게다가 장남이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 모양이더라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데 그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장남의 홀시아버지를 모셔야 하고 딸린 동생들만 3명이라니 준순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동기들에게 부고 소식을 전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그래도 사람 하나 괜찮다니 믿고 결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시누이에게 들어보니 연애도 정말 검소하게 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만나서 둘이 영어 공부하고 책 보면서 연애했다고 하더군요. 커피 사 마실 돈도 아끼느라 자판기 커피 마시면서 알콩달콩 지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마음이 찜찜했어요. 도대체 준수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시누이가 준수네 집에 인사를 간 모양이었어요. 잘 다녀왔는지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더군요. 지혜가 준수네 다녀온 모양이야. 그런데 생각대로 집이 많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시아버지는 휠체어 타고 생활하시는데 작은 집에서 혼자 사시는 모양이더라고. 작은 거실에 방 2개짜리 오래된 주택이라는데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무래도 좀 그러네. 그냥 이대로 결혼시켜야 하나 싶고 말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고생길 훤히 보이는데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니? 네 입장에서 보면 나도 홀시어머니라 뭐라 할 말은 없지만 그냥 그렇네. 그런데 지혜는 그래도 상관없나 봐.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속물처럼 굴더니 이젠 돈이라면 아주 질색을 하니 말이야. 그럼 그냥 아가씨 원하는 대로 놔두세요. 사람 인연이 어떻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둘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둘은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아가씨가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도 저는 준수의 비밀을 남편에게조차 이야기하질 않았어요. 준수가 그러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었죠. 이제 시댁에서 짐을 풀었을 아가씨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새언니, 저 지혜예요. 저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혹시 언니는 알고 있었어요? 네? 뭐가요? 준수 씨요. 준수 씨네 집 말이에요. 아, 네. 좀 그렇죠? 네. 준수 씨가 언니는 알고 있었다던데 역시 그랬군요. 시누이는 너무 놀랐는지 이 말 저 말 횡설수설 해대었어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준수네는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걸 대학에서 아는 건 저밖에 없었고요. 제가 알게 된 것도 엄청난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를 가다가 차에 치일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 승용차예요. 제가 놀라서 쓰러지자 차에서 5명의 사람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준수의 어머니, 아버지, 동생 2명, 그리고 준수였죠. 사실 준수의 이미지는 부자와는 거리가 먼 친구였어요.
늘 돈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빌붙어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돈 없다며 술자리에 잘 참석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준수네가 여유가 없는 집일 거라고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죠. 그런 준수가 저런 수억하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니 제 입이 떡 벌어졌죠. 준수는 자기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얘기해서 그 비밀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거고요. 대충 알기로는 준수 아버지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집안 식구들 모두 워낙 검소해서 근검절약하며 살기에 겉으로는 아무도 부자인지 모른다고 했죠. 그리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더더욱 집안 재력을 숨기는 듯 했어요. 더 자세한 건 저도 모르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시댁에 들어가 보니 집이 으리으리했던 거죠. 시누이는 처음엔 많이 놀라했지만 나중엔 시댁 재력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부잣집에 시집 갔다고 해서 명품 가방이 생기지도 않았고 여전히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달 지나서 시누네와 저희 부부네가 모여 술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준수가 왜 그렇게 자신의 집안을 숨기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술자리에서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넌 그게 무슨 흠이라고 부잣집 아들인 걸 숨긴 거야? 이 사람도 그럴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자기야, 너무 힘들면 말 안 해도 돼. 그러자 준수는 술 한 잔을 쭉 들이키더니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 고등학교 때 나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뜬 친구가 있었어. 그냥 친구는 아니고 여자친구.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내가 배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고등학교 때 나름 인기가 많았거든. 그러다 나 좋아하는 여자애들 중에 마음에 드는 한 명이랑 사귀었는데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 자신을 감췄던 것 같아. 누구 만나기도 무서웠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내 배경을 다 숨겨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아무튼 지은이 네가 비밀 지켜준 덕분에 지혜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고맙다. 하여간 양지은 의리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럼 그 아버님 댁은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 말로는 아가씨가 되게 오래된 주택에서 인사드렸다던데. 거긴 어머니랑 아버지 신혼집이었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거기서 자주 지내시거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뜻깊은 곳이라 거기로 인사하러 오는 거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셨구나. 사돈 어르신 몸은 괜찮으시고? 허리 수술 받으신 건 나아지셔서 이제 운동도 시작하셨어. 처음에 지혜는 우리 아빠가 장애 있으신 줄 알고 같이 모시고 살자고 했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내가 천사를 만났나 봐. 오빠 그러지 마. 그러다 팔불출소리 듣겠어. 그리고 아버님 편찮으시면 모시는 거야 당연하지.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씩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사람 일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고요. 돈을 쫓을 때는 수억의 빚이 생길 만큼 돈이 도망가더니 돈 욕심을 버리니 돈이 따르더라고요. 세상살이 돈이 전부가 아닌 게 맞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부잣집 시집간 시누이가 그런 말하니 좀 신빙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둘이 잘 사는 모습 보면 너무 보기 좋네요.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 아픈 사람 하나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운동을 즐기시며 건강 챙기기 바쁘시고 동성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걸 더 좋아하시고요. 시누이와 남편의 효도 받으시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딸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뭔가 큰일을 겪고 나서 달라진 우리 가족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큰일을 겪고 나면 변하는 게 사람인가 봅니다. 덕분에 큰일을 겪고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게 된 시누이가 나중에는 복을 받게 된 것 같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